안녕하세요. 지금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유가예요. 이게 바이든 말을 빌리자면 정유사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돈을 더 벌든 말든 공급을 늘려서 유가를 낮춰라 이렇게 압박을 했지만 이게 통할지는 미지수예요. 사우디에게도 증산을 하라고 압박했지만 압박이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기로 했던 사우디도 다음 달에 가기로 되었고 이스라엘을 만나고 나서 두 번째로 들리기로 했다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만나기 전에 사전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사우디에 가도 왕세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보여줬죠. 실리보다 이념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만나서 증산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는 이유의 첫 번째는요, 원유 생산을 늘려서 인플레를 잡고 물가를 잡아서 정치적 안정. 하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 관계가 좋지가 않습니다. 카슈커지 살해 사건으로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오히려 트럼프랑 관계가 좋습니다. 트럼프 사위에게 사우디 국부펀드가 대규모로 투자를 해주는 등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우디한테 이렇게 대합니다. 니네 하던 말던 우리 무기 살 거야 안 살 거야? 야, 돈 주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인 거죠. 근데 바이든은 자신의 자존심을 긁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는 이유는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니까 곡물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치솟았잖아요. 운송비, 재료비, 전기료 다 올랐죠. 건물 가격 올랐죠. 임대료 올랐죠. 이제 인건비 오르고 있죠. 사방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인플레가 인플레를 낳습니다. 얘가 물가를 올리니까 나도 올리고 나도 올리니까 너도 올리고 서로 막 올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보지 못한 금리 인상까지 나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면서 부채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경기는 침체되고 기업과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치로 내려갔고 사람들은 트럼프 시절에 살기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고 지지율을 보면은 트럼프가 44% 바이든이 42%가 나왔죠. 이 추세를 반대로 돌리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중간 선거가 11월이에요. 여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지만 본인의 실적이 되고 11월 중간 선거가 유리하게 갈 겁니다. 파월을 불렀고 얼마 안 있어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죠. 관세 인하를 통해서 물가 상승률을 1.3% 정도 낮추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효과가 없죠. 직방위 효과를 써야 되는데 원유 증산을 통해서 유가 하락을 시켜야지만 근본적인 물가 상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한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경기를 살리는 게 아니니까 이건 증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원유 생산이 늘어서 유가가 떨어지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원유 생산을 늘리려면 미국, 사우디,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가능한 옵션인데 바이든으로서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해결해도 일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셰일 시추를 늘려서 생산을 늘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쉽게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 파워가 옛날처럼 오펙을 과감하게 누르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오펙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사주던 게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럼 서서히 누가 많이 사들이고 있냐면 중국이 중동에서 석유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점점 더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도 사이가 안 좋아요. 거기다가 오펙은 지금 고유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늘리라? 늘리면 좋겠지만 예전에 과거의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2014년 셰일 혁명의 추억. 셰일 때문에 유가가 뚝 떨어지면서 몇 년간 중동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공급을 늘리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고 우리의 수익을 줄여갔다가 만약에 경기까지 나빠져서 유가가 뚝 떨어지게 되면은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지금 버는 돈을 비축해두고 다음 미래를 위해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거기다가 바이든도 맨날 친환경 하면서 석유 생산하는 거 나쁜 기업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갑자기 또 생산을 늘리라 하느냐. 아이러니가 터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안에 있는 셰일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배당을 한다던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그냥 현금만 쌓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유가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시추를 늘렸다가 유가가 급락하게 되면 회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셰일 업체들이 구제금융을 받았었죠. 이제 갓 벗어났어요. 이제 돈을 좀 만지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 비싼 이자를 물면서 투자를 또 늘렸다가 유가가 급락했다. 그러면 이제 회복 불가가 되겠죠. 우선은 재물을 안정시키고 나서 매출 확장을 도모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있고 재무가 안정적인 셰일 업체들은 서서히 시추를 늘리고 있거든요.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속도로 늘어날 경우에 연말이면은 2018년 정점 수준에 도달할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니 유가가 시간이 지나면 잡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지났을 때란 얘기인 거고
우선은 올해 안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우선 인플레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셰일 생산을 늘려서 유가가 떨어지고 중동이 셰일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했었는데 유가가 30달러까지 하락했었습니다. 140달러쯤에서. 지금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상황이니까 치킨 게임이 아니라 역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정책 지원을 통해서 셰일을 늘렸어요. 그러면 오펙은 이제 월마다 1일 40만 배럴씩 증산하고 있었는데 그거마저 취소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한쪽은 공급을 늘리고 한쪽은 공급을 줄여버리니까 다시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유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이유로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오펙에게 부탁을 해서 오펙이 증산하는 만큼 뭐 셰일이 같이 증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막 가격을 해치면서 미국 단독으로 행동했다가는 오펙이 어떻게 나갈지 모른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의 색깔이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정부가 오펙을 압살할 정도로 시출을 늘리고 증산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기후협약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똥줄 탔다는 게 느껴져요.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쓰고 있습니다. 6월 초에 미국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야수 하나를 풉니다. 베네수엘라죠. 그동안 원유 수출기를 통제했었는데 베네수엘라가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제재를 다소 완화시켜줬어요. 유가가 살짝 하락할 뻔했죠.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일주일 뒤에 이란에 날아갑니다. 그럼 다음에 이란과 에너지 동맹을 맺어요. 미국이 원유 수출 제재로 고립을 시켰던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이들이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두 국가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죠. 그리고 둘이 뭉칩니다. 타이밍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대체 이 두 국가는 무엇을 원하고 뒤에 누가 있을까? 누가 사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범인은 현장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뉴스를 검색해봤더니 러시아 외무장관이 곧 이란을 방문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러시아가 이란에게 얻을 게 있는 건 없을까? 서로 뭐 거래를 한다면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이란을 통해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기업들이 활로를 뚫을 수 있게 됐다. 또 러시아에게 무언가 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란과 러시아가. 그럼 이란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란은요, 핵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 피셜이 아니고 이스라엘 총리 피셜이에요. 그리고 핵 보유국들 중에서도 핵이 있다라고 공언하진 않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추측되는 국가들이 있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있다라고만 보는 건데 이란도 아마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제거합니다. 카메라를 제거한다라는 거는 완성된 핵을 물증으로 잡히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란의 핵기술은 누가 알려줬을까? 러시아가 연관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핵 개발 과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러시아가 발뺌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원유 수출 제재를 받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블록 경제를 꾸릴 가능성이 있는데 셋 다 산유국입니다. 그러면 이 석유를 팔 곳이 필요하겠죠. 그게 어디냐면은 중국이랑 인도예요. 인구 15억, 인구 14억.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중국이랑 인도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엄청나죠. 거기다가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러면 저렴하게 원유를 가져와야지만 본인들 수출이라던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5개 나라가 경제 블록을 형성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립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유에 대해서 시리즈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편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두 번째는 사우디, 세 번째 편은 러시아, 이렇게 3부로 제작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